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차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경기였죠. 한국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네,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 싱가포르를 홈으로 불러들였는데요. 물론 어려운 경기라고 선수들도 감독도 임모아 얘기했지만 5대0으로 완승하면서 첫 출발을 산뜻하게 했습니다. 네, 자 무려 5골이 나왔는데요. 이 5골 어떤 장면들이었는지 한번 되짚어볼까 합니다. 서우정 기자가 해주시죠. 네, 사실 첫 골이 나오기까지는 좀 많은 인내가 필요했었죠. 좋은 찬스들이 무산되면서 좀 초조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전이 종료되기 전 44분에 이강인 선수가 올려준 정확한 왼발 택배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침투하며 마무리해서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골 잔치가 열렸는데 후반 4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넘어진 것을 조규성 선수가 살리면서 크로스로 연결을 했고 이걸 황희찬 선수가 또 헤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었죠. 네. 역시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 슛 왼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서령우 선수가 만들고 나서 보통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찰 수도 있고 또 이강인 선수도 살짝 욕심을 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교통 정리를 했어요. 황의조 네. 선수에게 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줬고 황의조 선수가 또 멋지게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득점 A매치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5대0 완승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조규성,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강인 모두 다 골맛을 봤습니다. 우리 공격진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시아 최강이라고 해도 되겠죠? 공격진 이름값이나 최근에 뭐 3경기 연속 4득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 걸 보면 최강을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본선을 가야 되고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어제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4-2-3-1로 나오긴 했는데 중앙 미드필더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로 쓰는 이재성 선수를 내려쓰고 사실 공격수 4명을 투입하는 사실상 공격수 5명으로 경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갔고 선수들의 연계도 좋아서 앞으로의 좀 뭐 공격진의 뭐 연계랄까 폭발력에 더 기대감을 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어제 나왔던 장면, 골 장면들 중에 모두 이강인 선수가 연관돼 있다는 게 눈길을 모으는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득점과 도움 외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결정적인 패스로 이어지는 기점 역할까지도 이강인 선수가 다 해주면서 기록상으로는 1골 1도움, 선제골하고 마지막 골을 각각 도움, 득점을 기록을 했지만은 5골 다 관여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10월에도 2경기에서 3골 2도움, 엄청난 지분을 차지했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변함없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어제는 그 경기가 진행 중에 생방송을 전해드렸었는데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이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국가대표팀의 현재 에이스는 이강인이다. 이강인 선수가 없는 클린스만을 상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또 어느 순간에 바로 또 대표팀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네요. 네, 뭐 능력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사실 이제 성인 대표팀에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게다가 뭐 원래 이제 대표팀의 중심에 있었던 선수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중심으로 좀 떠오른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격 전개라든가 마지막 패스 그리고 슈팅, 프리킥까지 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역할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성된 캐릭터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특히 어제 특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해서 그랬는지 몰랐겠습니다만 서령우 선수와의 호흡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두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컨비네이션을 발휘했었고 어제 경기에서도 뭐 서령우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얻는 장면 때 이제 시발점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해줬는데 그 움직임을 잘 읽고 또 서령우 선수가 들어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서령우 선수는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세대 교체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오른쪽 풀백의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올라섰는데. 이강인 선수가 또 반대발 윙어 오른쪽에 또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두 선수가 좋은 그 합작 플레이로 페널티킥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도 유사한 장면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볼 때마다 더 진화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나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선수들 역시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편인가요? 네, 뭐 선수들은 직접 뛰기 때문에 네. 저희보다 더 강하게 느낄 것 같은데 송민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재능이고 더 도와주고 싶은데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택배 크로스를 받아 이제 헤더로 연결했던 조규성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말한 그대로 됐고 사실은 이강인이 공이 거의 배달해줬기 때문에 네. 골을 쉽게 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의 능력에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강인 선수의 지금까지 성장세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소속팀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마요르카나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본인에게 지금 가장 잘 맞는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른쪽 측면하고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는 이제 반대발 윙어의 유형이고 지금 대표팀에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모든 공격 루트가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낸 게 이강인 선수의 성장에 더 큰 촉진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류청 뭐 기자는?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네. 팀에 어떻게 녹아드느냐인데 선수들도 이제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공격진을 좀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 이강인 선수가 정말 다른 팀이 보기엔 좀 날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은바페 선수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재능이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격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고 수비 쪽으로 한번 돌아보면은 김민재, 정승현 센터백 체제 이 체제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굳혀져 간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까요? 네, 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이후에 뭐 거의 첫 경기를 제외하고선 이 조합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5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고 뭐 김민재 선수도 호흡이 잘 맞는다고 했고 어제도 이제 무실점으로 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이제 김영권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조합이었었는데 이 조합을 바꾸고 적어도 아시안컵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호흡도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호정 기자는? 그 어제 경기 수비적인 면을 평가해 본다면 그러니까 뭐 전임자하고 비교를 좀 해본다고 하면 벤투 감독은 계속 어떤 조합상의 변화, 수비 라인에도 계속 좀 변화를 주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반대로 돌려 말하면 수비 라인은 조직력, 서로의 약속된 플레이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네. 지적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크리스만 감독은 지금 김민재, 정승현 조합을 절대적인 이 센터백 1조합으로 보고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정승현 선수가 살짝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 서로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가 거의 줄어드는 모습, 결국 조직적인 부분은 센터백 쪽이 많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또 풀타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풀타임을 뛰면서 김민재 선수의 뒤에 이제 혹사라는 얘기가 좀 따라다니는데 네. 어제도 풀타임을 뛰었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비도 잘했고 원래 하는 대로 몸싸움, 뭐 패스 나가는 것까지 거의 완벽했고요. 또 김민재 선수는 그 뒤에 이제 질문을 받고서 그래도 쉬는 것보다 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선수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정말 쉬는 것보다 뛰는 게 낫나요? 사실은 김민재 선수도 선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없을 텐데 뒤에 뭐 70분에 교체를 해주느냐 그쵸. 안 해주느냐 이제 감독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아니면 휴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한테 아이 뭐 쉬는이 나오는 게 낫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게 자기 위로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역시 어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래도 일단은 이 가장 공격의 한 축, 수비의 한 축, 이 두 사람의 두 축은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0월에는 이제 혹사에 대한 화두가 손흥민 선수였고 이번 11월에는 김민재 선수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스포츠 탈장 증상을 본인이 안고 뛰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계속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는 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급박한 경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80분 전후로 해서 빼주는 상황인데 정작 이제 대표팀 와서는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지금 뭐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어제 승부가 그렇게 일찌감치 결정이 됐는데도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투입을 했냐. 결국은 막바지 약간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장면까지도 나와버렸었고 네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클린스만 감독이 활용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주장이고
네, 절대적으로 팀의 어떤적인 모범이나 영향력을 발휘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빼기는 좀 어렵다. 근데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본인은 대표팀 경기는 끝까지 뛰고 싶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마음이야 뭐 10분 이해하죠. 어떤 지점인지도 알겠고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제 이제 방금 짚어주셨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런 부상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쨌든 뭐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고 토트넘에 잘 뛰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아시안컵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지금 부상을 당하면 클리스만 감독과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아시안컵 우승이 손흥민 선수 부상이 되면 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상대 팀에서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중심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거칠어지는 것도 같고 손흥민 선수는 또 나만 아픈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보는 팬들 특히 이제 국가대표 팬들이나 토트넘 팬들은 가슴이 철렁하는 장면도 몇 장면 그렇죠. 있었습니다. 월드컵 때만 해도 사실상 그 토트넘에서 부상을 입어서 왔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우리가 가슴 저리고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렇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누적됐던 피로가 월드컵에서 종아리 부상으로 터지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해서 그러니까 감독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탐 대신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팬들 그리고 이제 축구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켜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싱가포르이 피파 랭킹 155위, 우리나라가 24위이기 때문에 뭐 승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기 내용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해서 봤었습니다. 또 싱가포르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할 만한 지점이 싱가포르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선수 송희영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얼마나 잘해줬으면 좋을까 이런 기대감을 살짝 가졌던 것도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계 싱가포르인이죠. 송혜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클럽 레벨에서도 ACL에서도 한국 팀들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명실상부한 지금 싱가포르 에이스인데 어쨌든 경기는 조금 싱겁게 끝이 났고 오히려 좀 화제가 된 것은 끝나고 이제 송혜영 선수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뭐 유니폼 교환이라던가 네네. 싱가포르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뭐 단체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송혜영 선수가 좀 매개가 돼서 좀 관심을 더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줄 서세요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사진 찍고 송희영 선수가 그 K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도 하는데 이런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K리그 무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른 나이에 이제 동남아 무대 네. 싱가포르로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긴 한데 작년에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이제 대구하고 같은 조에 속했었는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K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FC라든가 수원 FC 같은 팀에서도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적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지면서 송우영 선수는 이제 다른 선택을 했는데 뭐 계속 관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송우영 선수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의 저돌성, 파괴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열려서 역으로 온다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송우영 선수를 아세안 쿼터, 네. 동남아 쿼터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이게 좀 재미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남기고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의 총평 점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뭐 1차전으로 한정했으면 99점 정도 주고 그래요? 싶고요. 왜냐면 일단 이겼고 네. 그리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1점을 뺀 것은 주축 선수들을 승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원정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쓸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정도에서 1점 정도 아쉬움을 제하고 싶습니다. 진짜 후하네요. 저는 80점. 80점? 예, 조금 더 낮게 주려고 하다가 유천 기자가 99점 주는 거고 너무 낮게 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클리스만 감독이 좀 여유가 없어 보였다. 예, 싱가포르. 그러니까 경기 내용 자체도 우리가 전반전에 보면 선제골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 좀 조급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못 하다가 이제 선제골 나오고 후반전에 그런 장면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전반전은 좀 아쉬움을 느끼고 또 유천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좀 선수 운영 측면에서 더 멀리 좀 보고 여유를 갖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80점으로 매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 봤던 그 선발 라인업, 이 라인업이 아시안컵에 나갈 베스트 11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어제 중앙 미드필더로 이재성 선수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팀에 대한 배치인 것 같아서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를 빼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안컵 전에 가는 마지막 경기 이제 중국에서 치를 예정인데요.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 중국 원정 경기입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린스만호는 중국 현전으로 넘어가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중국 현지라는 점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비슷한 이제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중국 일단 팬들의 열정 자체는 뭐 중국은 세계 최고의 축구 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이 경기 역시 매진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졌거든요. 그런 어떤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면 그 분위기에 판정이 또 휩쓸릴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월드컵 2차 예선에는 VAR이 동원되고 있지 않거든요. 어제 열렸을 때 싱가포르전 때도 사실은 전반전에 우리가 선제골 넣기 전에 골망을 흔들었을 때 맞습니다. 약간 오프사이드에 대한 오심으로 추측이 되는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VAR이 없다 보니까 온전히 부심과 주심의 판단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근데 또 아시안 게임 때를 결국 돌아보면은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전력 차가 과거에 이런 변수들이 좀 한두 골 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좁았던 시기에 비하면 전력 차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변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중국도 어제 태국과 경기를 가졌었죠. 1대 0으로 뒤처지다가 이제 2대 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바라고 있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꿈이 조금 더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보다는 대표팀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쓸 수 있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그 자체도 대표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고 23세나 22세 규정도 없애면서 대표팀 현재 주축들에게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우려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서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예전만큼 중국 축구가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원정 가면 우리를 잡을 정도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세만 좀 조심하고 선제골만 넣는다면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태국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에서 나타났던 중국의 전력은 한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나요? 네, 이 경기는 이제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중국 입장에서 원정 경기였거든요. 전반 23분에 태국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네. 샤라의 유엔이 골을 넣어서 선제골을 넣고 1대 0으로 끌고 가면서 또 중국은 또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6분 만에 중국의 에이스죠. 우레이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에 투입된 왕샹 위안이 역전골을 넣으면서 2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레이, 탄농 이 최전방 공격수 조합을 짜고 있고 수비 쪽은 뭐 베테랑 장린펑이라든가 또 이제 떠오른 유망주 수비수죠. 주천재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좀 수비 쪽은 안정감 위주의 베테랑 골키퍼도 뭐 얀중린 골키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을 세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뭐 밸런스적인 부분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중국이 예전보다는 전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한참 앞서고 있죠. 맞습니다. 36차례 맞붙어서 22승 12부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동아시안컵에서 한번 졌었고 2018 월드컵 갈 때 3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한번 졌었거든요. 그거 이후에는 한국에서 거의 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 전력에서 앞서 있고요.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했듯이 수비적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우리가 선제골만 넣는다면 이런 빗장들이 빨리 풀릴 테니까 그게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중국 대표팀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이번
소집 명단 24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수비수인 우샤오총 선수인데 이 선수가 터키 2부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다 국내파. 그러니까 우레이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을 했지만은 결국 뭐 코로나 상황에 즈음하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고 중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활력이 떨어지면서 유럽에 진출하는 그런 도전 의식도 좀 많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역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내파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렇죠. 경험 면에서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중국과의 경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하면은 거친 몸싸움 그리고 그 경기장의 압도적인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기세면에서 좀 밀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거친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잡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서 가장 이름값이 높고 최근에 발끝도 날카로운 선수들을 막으려면 거친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상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은 우리보다 체력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적절히 좀 이용하고 우리의 장점을 넣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이 어떻게 경기가 첫 단추가 끼워지느냐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조 상황도 궁금한데요. 큰 이변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포트 1에 속한 강팀들이 대부분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한국, 일본, 호주, 사우디 모두 뭐 4골 차 이상, 뭐 호주 같은 경우에 7골을 넣으면서 와. 아주 순항을 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할 점은 이제 북한이 시리아에 패배를 했는데요. 북한도 최근에 다시 이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월드컵 무대 16년 만에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첫 경기에서 시리아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그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는 어땠나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네팔과 경기를 벌였는데요. 이제 4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간 이후로 UAE가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어쨌든 네팔이라는 조금 손쉬운 상대를 맞아서 4골을 터뜨리면서 출발을 잘했습니다. 네. 그 이제 A 대표팀 형님들 A 매치에는 소식이 가려져 있지만 그 17세 이하 월드컵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팀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변성환 감독이 이끌고 있는 17세 이하 대표팀 또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조별리그 1, 2차전 미국과 프랑스에게 모두 패해서 지금 조 3위로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은 나쁘지가 않은데 결국은 결정을 짓는 부분, 마지막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아직 어린 선수들이 채 여물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나란히 2승을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 2위에는 진입을 할 수 없고 네. 조 3위로서 16강 진입을 한번 노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16강에 희망이 남아있긴 하니까요. 끝까지 우리 17세 이하 대표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팀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서 오늘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식을 한 제주의 골키퍼 유현수 선수 이야기를 좀 더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유현 선수가 2020년에 이제 제주에 입단을 해서 이제 9경기를 뛰고 앞으로가 더 이제 전도가 유망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서 복귀를 꿈꿨는데 하반신 마비가 이제 풀리지 않으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선언했고요. 은퇴를 선언했지만 뭐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 보는 이제 팬들이나 동료들의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이라서 유현 선수에게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는 있습니다. 뭐 이게 안타까운 부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어이가 없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런 일을 당했다니 어디서 뭐 보상받을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유현수 선수의 꿈이 이제 마지막 최근에 제주에서 은퇴식을 열어줬는데 다시 좀 뛰어보고 싶었다라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소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검찰 쪽에서 이걸 가볍게 보고 잘못 기소하다 보니까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해져서 이제 선배인 구자철 선수가 좀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네. 다시 재기소에 나서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좀 제주 팬들도 좀 서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제대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유현수 선수에 대한 부분이 안타까운데 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참 25밖에 안 된 선수가 이런 일로 은퇴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장애인 스포츠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으니까 꼭 유현수라는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큰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녁 자리도 많고 술 약속도 많을 텐데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